자, 그 TAT 2급 제81회 전 결산 파트 이제 설명 여러분 실무 파트 같이 해봤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근로소득에 관련된 거, 근로소득 관리 해당되는 거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인사급여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수행하시오. 그쵸? 어디에 대한가 봤더니 일용직 사원의 원천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뭐 계속 그렇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회사에서 일용직 사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용직 사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들한테 페이먼트 즉 급여를 갖다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시험 문제를 냈죠. 실무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내용들을 한번 저같이 풀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실무 업무를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적극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해볼게요. 일용직 사원 정보 관련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일용직에 관련된 거는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 관리에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부터 먼저 등록을 해 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코드 번호 알려주고 있죠? 코드 번호는 5001로 해달래요. 그래서 5001, 그 다음에 이름은 김동아, 그 다음에 내국인이고, 주민등록번호는 8308272222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을 입력해 줘야 되죠. 2025년 05월 19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여기까지는 입력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실상 실무 업무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 입력을 해 놓아야 되겠죠.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어진 자료는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료만 여기다 이런 것을 입력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여기 해당되는 거 다 체크해서 입력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 이동직 사원에 대해서 급여는 어떻게 지급할지. 자, 여기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설명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고 그걸 적용하시면 돼요. 자료 1, 2는 공장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이라고 나와 있고요. 일용직 급여는 일정 기간, 이게 일정 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게 급여 지급 방법, 여기서 선택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며 매월 5월 23일 날 일괄 지급했다고 알려주고 있죠. 요것만 봤을 때 여기 급여 지급 방법 매일 지급이 아니라 얘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지급이 있죠. 얘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액은 1일 일당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정상급여로 여기다가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급이 아니라 1급으로 지금 지급한다고 그랬었죠. 그죠? 자,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당이라든지 이런 거 해당사항 설명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 일당으로 22,5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국민연금 되어 있으니까요. 일당으로 금액은 22,500원 이렇게 띄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해당되는 거 뭐 있을까? 고용보험료 나와 있네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고용보험료 있죠. 고용보험료 0.9%로 1지급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주어진 자료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꼼꼼히 보시면서 어느 칸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입력하는지 요 서식을 봐두는 거죠. 얘는 몇 번을 하든 간에 변하지 않아요.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이런 내용들을 입력해서 한번 배워두시면은 뭐 거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틀릴 내용도 거의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는 반영해 봤고요.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대상자가 아니다. 반기별로 하는 납부대상 사업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사업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 월별 월별로 원천징수 납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 일용직 사원에 대한 등록 자료를 입력을 했고 아직 입력이 안 된 것은 일한 근무 일수 요거에 대한 금액 250만 원 아직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 과제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하시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자료 중에서 일용직 사원 등록에 대한 건 다 반영이 됐어요. 자, 두 번째 거는 일용직 급여 입력에 그 메뉴에 급여 내역 입력하세요 그랬죠. 급여 내역 요 내용을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 거를. 그럼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일용직 급여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클릭 하시고 지금 근무한 월이 5월 달이었었죠. 5월이라고 해주시고요. 지급한 날짜도 5월이었었죠. 5월 23일 날 일괄 지급 다 했다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부서 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김동아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근무한 날짜를 갖다가 지금 여기 근무한 날짜에 대한 것들이 다 X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날짜 19, 20, 21, 22, 23 19서부터 19, 20, 21, 22, 23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근무한 거에 동그라미 표를 만들어 주게 되면 그 날짜에 일당 그 금액 우리가 써놨던 금액이 쭉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럼 총 지급액 250만 원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자료를 옆으로 쭉 가서 보시게 되면 아까 고용보험료하고 국민연금 띄어져 있는 금액을 보실 수 있고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임금 총액에서 여지껏 공제했던 공제 금액의 총액을 빼게 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용직 급여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고 원천 징수하시고 그다음에 차인 지급에 지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봤던 많은 일용직 급여 관련 회사에서 일용직 급여는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고 원천 징수도 하는 거고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예,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일용직 급여 내역 다 입력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월분, 5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그럼 클릭해서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클릭해서 열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5월달에 5월 귀속이죠. 5월달에 속합니다. 지급도 5월달에 했어요. 다 5월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정기신고라고 되어 있죠. 정기신고는 매월 하는 거고 아까 문제에서 반기별 여기 반기라고 되어 있죠. 신청하는 사업장에 따라서 해당되는 여건을 갖추게 되면 매월 하는 게 아니라 반기마다 한 번씩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여기 신고 구분할 때 이렇게 체크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시오 그래서 작성했어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다 작성이 됐는지 물어본대요. 물어보고 우린 거기에 해당되는 걸 답해 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일단 일용직 5월 일용직 급여 조회를 하래요. 공제 항목 중에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죠. 일용직 급여 중에서 고용보험 합계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고용보험 여기 나와 있죠.
고용보험의 합계액은 5일 동안에 22,500원. 요거를 답해달라는 문제였었어요. 두 번째, 여기 국민연금 합계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국민연금 합계액 여기 있네요. 그죠? 국민연금 합계액 112,2,050원, 500원. 요걸로 답해 주시면 두 번째 문제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일용직 급여의 차인지급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차인지급액은 맨 끝에 있었죠. 공제액 빼고 차인지급액으로 합계금액 231만 3,050원. 요거 답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봐달라고 하네요. 여기 아까 작성해놨던 거 보고서 네 번째라고 되어 있죠. 4번. 4번에 거기 인원은 몇 명입니까? 라는데 여기 인원 4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 근로소득과 관련돼서 가감계 합계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 5명이라고 되어 있죠. 간이세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시 근로자들,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합계금액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일용직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도 있다면 여기에 나타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그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던 그 금액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조회에서 10번 소득세 10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0번 소득세 등 금액 얼마예요? 가감계 합계 75만 4,820원이라고 답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관리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거 평가를 한번 쭉 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싹 다 지워놔야겠네요. 다 끝났으니까. 자, 되어 있고 차은경 8월 급여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수당 항목 나와 있고 기본급, 직무수당, 가족수당, 식대, 그 다음에 공제 항목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자, 8월분 급여대장이래요. 영업부 차은경 부장은 2025년 8월 31일 퇴사하였다고 되어 있네요. 중도 퇴사자 정산은 기등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급여 지급일은 당월 31일이다. 설명해 줬고요. 수행과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죠. 첫 번째, 사원 등록 메뉴에서 퇴사 처리하래요. 사원 등록 메뉴. 수행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사원 등록 클릭하셔서요. 차은경 여기 있죠. 차은경 씨 부장의 퇴사 처리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퇴사연월일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가 요 퇴사연월일 8월 30일 입력해 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2025년 8월 31일 입력해 주시고요. 2월 여부는 차은경 부장이 이 날짜로 퇴사를 하고 이 차은경 부장에 관련된 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다음 9월 달로 2월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날 퇴사하니까 그 자료를 더 이월시키면 안 되겠죠. 부라고 표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월 여부 부 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잘못 건드렸네. 정무진 씨는 아니니까 그죠?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퇴사 처리가 되면 색깔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구분을 하기 쉬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공제 등록하시오 되어 있는데 공제 항목 등록은 여기 있는 것들이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얘는 월별로 아마 대부분 다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공제 등록하라는 거는 여기 두 가지 얘를 갖다가 등록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화면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자, 여기서 수당 공제 등록 항목을 보도록 하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수당 항목에 기본급, 그 다음에 직무수당, 가족수당, 식대, 수당 항목은 다 들어가 있죠. 공제 등록에 가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다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건강보험료 정산,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얘가 없죠. 이제 등록해달라는 얘기예요.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건강보험료 정산의 록스는 건강보험료 정산 확인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급여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보험료, 장기요양, 요양보험료 정산 똑같이 해놓고요.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여기 있죠. 확인. 급여에 반영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수행과제에 공제 등록하시오 해서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 공제 등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세 번째 8월분 차은경 급여 자료 추가 입력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 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 자료에 반영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구분은 급여로 선택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급여 자료 이제 입력할 거예요. 여기 8월달 해주시고요. 여기 구분을 지금 여기 구분을 급여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급여 되어 있죠. 이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은경, 그 다음에 여기 급여 나왔던 금액들을 순차적으로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급은 45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당은 50만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은 20만원, 식대도 20만원. 여기는 주어진 수당 그대로였기 때문에 금액도 그대로 다 입력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 국민연금 23만 4천원 반영되어 있고 건강보험료 18만 4,340원도 반영되어 있고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다 반영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요 잠깐 입력하기 전에 우선 중도퇴사자 정산을 먼저 해주셔야지 돼요. 그럼 중도퇴사자 정산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 버튼이거든요. 중도퇴사자 정산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업무 보실 때 회사에서는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란 말이죠. 지금 급여 자료 계속 입력하고 급여 지급하다가 지금 절차를 통해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정산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손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금액에 대해서 반영하고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즉 여기 이 퇴사자의 1월부터 8월까지 7월까지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7월까지가 되겠죠. 세금 냈던 것들 있잖아요. 지금 연말정산한 요 중도 퇴사자 정산에 대한 소득에 대한 금액만 빼고 나머지 기 납부했던 세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다 환급해 주는 거예요. 요 정산할 때. 그리고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이 8월 달에 퇴사하면서 여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가지고 그 회사에다가 다음 이어서 근무하는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했던 자료
더하기 12월 달까지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을 갖다가 추가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을 더해서 연말정산을 그 회사에서 진행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건강보험료 정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은 자동 계산되지 않았으니까 여기 주어진 금액으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금액은 15만, 아이고, 이거 입력을 잘못했네요. 순서가 입력해주고 나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중도 퇴사자 정산을요. 자, 그러면 제가 괜히 뻘짓했네. 이렇게 입력이 안 될 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코드번호가 몇 번이었더라? 창영 1003번이죠. 여기 연말정산이 아니라 지금 중도정산자이니까 중도정산자 나와서 자료 정리된 것을 얘를 갖다가 삭제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다시 급여 자료 입력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금액을 확인 여기 삭제를 이렇게 해줘야지 되네요. 되나? 여기 삭제가 돼야 되는데 자, 이 삭제할 때 말이죠. 여기 삭제를 누르게 되면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키보드 기능키 있죠. F5만 허용한대요. F5를 눌렀더니 진짜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 컨트롤 F5 실수 한번 해놓고서는 헷갈리네요. 이렇게 삭제됐죠. 여기 덕분에 여러분도 그냥 그런 거 한번 해봤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하튼간에 여기 159,520원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은 22,650원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다시 눌러서요. 여기 그냥 반영 누르면 된다고. 여기 반영됐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3번의 수행과제에 정산 내역을 급여에 반영하라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자, 네 번째 수행과제 마무리죠. 네 번째 수행과제는 8월 기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서 허상 신고서 작성하고 조정 환급 대상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시오. 당사는 매월 원천징수 신고 납부 대상자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 일용직 할 때도 나왔던 그거를 똑같이 이번에는 중도 퇴사자에 대한 걸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보면 되겠고요. 귀속은 지금 8월달 거였었죠. 8월달 걸로 해주시고 정기신고를 해야지 매월 표시가 되는 거 아까도 봤었죠. 자, 아까 5월달에 일용직하고 다르게 일용직은 5월달에 발생을 했었지만 지금 얘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예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여기 반영되어 있는 그 금액을 집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조정 환급 대상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달로 이월하시오 그랬는데 여기 소득세 징수세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국세청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은 간이세액 지금 계속 근로자들이죠. 간이세액으로 44만 3,92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중도 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감기에 63만 7,140원을 국세청으로부터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실제 실무 업무에서는요, 이렇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다음 달 되면 또 계속 근로자들의 원천징수 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그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다음 달로 차월로 2월에서 사용해요. 그럼 요게 다음 달이 되잖아요. 9월 달에는 여기 전월 미환급 이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9월에 발생한 계속 근로자들의 원천징수세 그 금액을 빼고 금액이 남아있다면 또 다음 달로 2월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실제로 저기 국세청에다가 이 환급세액 발생했다고 그 다음 달에 환급금 입금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보통 그런 경우는 좀 규모가 좀 작거나 연말정산할 때 가끔 발생해요. 연말정산하게 되면 환급받는 그 금액이 보편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히 여의치 않은 회사들에서는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을 걸 신청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말정산 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국세청에다가 환급받아서 직원들한테 환급해주는 경우는 그닥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여기가 보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기 이월시켜서 적용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적용한 메뉴에 대해서 문제 평가 어떻게 물어보는지 또 우리가 한 게 제대로 잘 반영이 됐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평가 문제 41번은 차은경의 급여 자료 입력 조회를 해달라고 그러네요. 아까 우리 급여 자료 입력한 거 요거 보시면 되겠죠. 급여에 대해서 차인 지급액 얼마예요? 물어보고 있죠. 원래 급여가 540만 원이었는데 여기 공제 환급받는 금액이 이만큼이 발생해서 위에 있는 원천징수세액이나 요양보험료 관련된 것들 다 포함해서 공제하고 그 차익을 봤더니 그래도 마이너스로 나와 있죠. 540만 원에다가 환급해 줘야 될 금액 더해서 591만 9,950원 나와 있죠. 차인 지급액이 그래서 이걸 답하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42번 문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회해달라 그러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리 아까 작성을 해놨고요. 여기 근로소득 가감계 A10이라고 되어 있죠. A10 해당되는 건 여기네요. 그죠? 그 중에서 5번 총 지급액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총 지급액에 해당되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총 지급액은 6,580만 원이라고 답하면 되는 문제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탭을 조회해달래요. 그러면 얘는 아까 제가 실수를 해서 여기 해놨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도 탭을 하면 중도 퇴사자가 차은경 부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 조회를 해달라는 얘기죠. 조회했고요. 급여 항목 중에서 20번 제출 비과세계라고 나와 있죠. 제출 비과세계 20번. 자, 보통 우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정산명세에 시작하는 코드 번호가 20번이에요. 근데 21번이에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21번인데 이 총 급여를 계산하는 그 디테일한 내역들, 왜 이 금액 계산이 나왔는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작성된 내용들이 여기 반영된 결과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제출 비과세라고 되어 있죠. 제출 비과세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출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160만 원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였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탭에서 33번 물어보고 있네요. 33번은 여기 있어요. 그죠? 33번에서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예요? 물어봤죠? 건강은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금액은 184만 5,850원이라고 답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정세액 물어보고 있네요. 73번에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하고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결정세액이라고 73번이 되어 있어요. 그죠? 보통 지금 연말정산할 때는 우린 소득세를 계산하고 소득세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금액이 확정이 되게 되면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계산되면 무조건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문제에서는 소득세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결정세액 소득세는 여기 나와 있는 185만 3,187원 요거를 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근로소득관리 급여와 관련된 거 중도 퇴사자에 대한 걸로 한번 다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문제죠. 세 번째 문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그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문제예요. 연말정산 문제다라는 얘기. 얘는 일단 저장하고 급여 자료도 빼주고, 자, 하나씩 읽어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영하기 전에 우선 자료 설명 보고 수행과제 그냥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료 설명. 사무직 정무진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고 얘기하고요. 부양가족은 정무진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김미선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지출은 정무진이 모두 부담하였다.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그 소득자 명의로 지출이 된 것이어야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출을 정무진이 모두 부담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무진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회사 경비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 경비인데 자기 카드로 사용을 했고 그런 다음에 그 금액을 갖다가 회사로부터 다시 보전받았을 때 그 경비는 회사가 경비를 카드 사용의 비용에 대한 비용을 공제받는 것이지 개인이 그 금액을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025년 3월에 정우주 출산했다. 연말정산 해당되는 해에 아이가 출산이 되었군요. 둘째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 자료 설명은 이렇게 들었으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하나씩 따라서 순서대로 해야 될 업무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택한다. 첫 번째, 당해연도에 출생한 정우주를 사원등록 메뉴에 추가 입력하며 이외의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에 맞게 등록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일단 정우주 출생한 아이를 사원등록 메뉴에서
등록을 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첫 번째 것만 먼저 요 자료를 보고서 입력을 해 주도록 하죠. 자, 1004번에 정무진, 그 다음에 기본 내용들은 다 입력이 되어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직계 자녀니까 4번 해주시고요. 20세 이하 해당되는 거 둘째라고 얘기했고요. 이름은 정우주,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25032533215595.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정우주 출생한 아이의 그 부양가족 등록에다가 등록을 해 놓게 됐죠. 첫 번째 거 해결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탭에서, 의료비는 의료비 탭에서, 그 다음에 국세청 자료는 일반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구분하여 각각 입력하세요. 이 칸이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죠. 국세청 자료는 윗칸에 보편적으로 이따가 입력할 때 보시게 되면 윗칸에다 입력하고, 일반 관련된 것들은 국세청 자료가 아닌 것들은 밑에 입력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교육비는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한다. 뭐 그런가 보다. 하나씩 증빙서류 보면서 입력을 각 탭에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양가족 현황을 보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서는 다 벌써 구분을 해놨어요. 그죠?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은 배우자인 김미선하고 직계 존속인 박진수, 요 두 사람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가 나와 있네요. 배우자는 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가 봤더니 총 급여가 2,500만원, 500만원 넘어가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 될 수 없죠, 연간.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거고요.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1,200만원 수령됐으니 국민연금도 516만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말뜻은요, 소득이 있는 사람을 지금 소득자가 부양의 돈을 부양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그만큼 적어지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로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소득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알면 됐고, 증빙서류들을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신용카드가 나와 있죠. 자, 신용카드 얘는 코드 번호가 연말정산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서 1004 한 사람 것만 그냥 불러와서 할게요. 여기 전 사원 불러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직원들 다 나오는데,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정무진 아까 코드 번호 입력해서 이 사람 것만 불러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신용카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자료들을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어디 갔습니까? 신용카드, 정무진 씨의 신용카드 금액은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회사에서 사용한 금액 700만원은 빼주셔야겠죠. 그래서 2,500에서 700을 빼게 되면 1,800만원만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불, 선불카드는 없고 전통시장분은 3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50만원, 그 다음에 이쪽에 다시 도서 공연 등에서 50만원 있죠. 여기 도서 공연 박물관 해당되는 거 나와 있죠. 도서 공연 여기에다가 50만원. 그래서 합계 금액이 700만원을 뺀 2200만원 되면 다 반영을
해준 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신용카드는 누구 건가 봤더니 김미선 배우자죠.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은 공제되지 않아요. 왜? 배우자 김미선은 소득이 2,500만 원 있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됐단 말이죠. 이렇게 소득이 있는 사람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이건 빼주셔야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료비가 나와 있네요. 의료비. 그러면 우리 또 여기서 의료비 클릭을 해봐 주시고요. 누구 건가 봤더니 김미선이라고 되어 있죠. 김미선은 아까 누구였더라? 배우자죠.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우리 의료비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건 없건 그 불문합니다. 소득이나 나이 관계 다 불문하고 의료비 다만 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다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그 금액을 입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양가족 코드 F2를 눌러서 김미선 배우자 선택해 주시고요. 상호니 뭐니 이런 거는 없고 여기 국세청 자료로 되어 있죠. 국세청 자료로 건수는 한 건 입력해 주고 지급액은 일반 200만 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실손 의료보험료 수령한 거 없으니까 다 엔터 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도 산후조리원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배우자 거 마찬가지 배우자 상호 국세청 건수 한 건. 자,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를 사용하건 간에 한도액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한도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 치고요. 난임 시술비 해당 여부, 그 다음에 중증 질환 결핵 환자 등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 요거 있죠. 이거 여기 해당됩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해당사항 없음. 됐죠? 자, 이렇게 두 번째 것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비가 나와 있죠. 교육비는 어디 갔을까요? 교육비에 대한 거는요, 소득 공제에 있어요. 소득 공제로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보험료 있고요. 의료비, 교육비 여기 있죠. 자, 정소미에 대한 교육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소미 자녀 있죠. 자녀에 대해서 현장 체험 학습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라고 나와 있죠. 여기 클릭해서 초등고 여기 선택해 주시고요. 증빙서류는 국세청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윗칸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되고 현장 체험학습비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 체험학습비는 30만원 한도라고 정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초중고 교육비 여기에다가 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고 확인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여기 입력된 금액 초중고 체험학습비 여기 다시 볼까? 초중고 체험학습비 여기 있네요. 여기 말고 칸이 적용교육비고 체험학습비 30만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아니면 찾는 방법을 봐두신 거 그대로 하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한 건 다 입력해야 될 자료들 요구사항대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그 문제에 제대로 답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명세를 일단 클릭해 놓으시고요. 자, 문제에서 36번에 차감소득금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코드 번호가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36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금액은 3,474만 5,560원. 이해가 되겠죠? 2번이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47번 문제는 41번에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금액 얼마예요? 물어보고 있죠. 공제 대상 금액은 212만 7,500원. 요거 답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셔서 48번 문제는 57번에 자녀세액공제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있죠. 자녀세액공제 중에서 출산, 입양 세액공제. 자, 57번은 여기 있고요.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둘째여서 50만 원이에요. 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9번 문제는 62번 의료비 세액공제. 62번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34만 5,300원. 요거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 63번의 교육비. 63번 밑에 교육비 바로 밑에 있네요. 교육비 세액공제액 얼마죠? 4만 5천원.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81회 TAT 2급 실기 근로소득 관리까지 한번 문제 쭉 다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걸로 참고하셔서 복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